오늘은 제가 진행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양현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와 법의 관계를 다루는 젠더 법학 분야,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법 현장을 바라보는 법사회학 분야를 강의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전문가 과정에 사회를 보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이번 학기에도 아주 충실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또 하이브리드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한인섭 교수님께서 상당히 좀 여유롭고 구수한 진행을 하셨을 텐데 혹시 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혼모의 재생산권과 입양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잠시 오늘의 주제와 같은 주제를 잡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2019년 4월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죄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 입법부가 그 헌재의 결정에 따라 후속 대안입법,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형법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모자보건법 등에 관해 개정안을 내고 의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미진해서 오늘날까지 대안입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관련 낙태죄 형법은 효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사실 이 낙태죄 폐지를 위해서 함께 연구하고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은 낙태죄 폐지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낙태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실은 필요한 여러 재생산권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오지 못한 우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아기를 중지시키는 여성의 권리뿐만 아니라 아기를 출산하고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권리에 대해서 저희는 재생산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접근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이번 1학기서부터 재생산권 실현을 위한 제도의 모색이라는 연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요. 오늘이 그 연속 세미나 중에 이제 한 회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청소년의 성교육이라든지 의료 현장의 여러 실태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미혼모의 재생산권이 중심이 되는데요. 저는 미혼모의 재생산권의 상태야말로 우리나라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상태를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모의 재생산권의 딜레마야말로 한국 사회의 재생산권의 딜레마라고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잘 해소해 나가는 것이 또한 재생산권 해소의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해 오셨다고 할 수 있는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라미 교수님 혹은 소라미 변호사님으로서 오랫동안 여성과 아동 인권, 이주 여성 인권 등 실제로 속무와 여러 활동을 아주 가열차게 해오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더욱 기대가 되고요. 또한 입양 문제도 법적으로 많이 해소해야 할 사안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공익인권 전문 과정에서 좋은 강의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좀 더 이제 살아있는 주제라고 할까요? 여성인권이자 한국의 가족제도이자 출생등록이자 여러 방면에 걸쳐 있는 주제를 살펴보는데 많은 관심을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계시는 분들 가져주시고 강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후에 잠시 쉰 다음 또 여러분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정 토론자로서는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의 김미진 대표가 나오셨는데요. 저는 사실 전화 통화밖에 안 했지만 얼마나 카랑카랑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지 아직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서 교수님의 발표 후에 또 지정 토론자로서 지금 미혼모들이 처한 현실 중심으로 토론을 들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소라미 교수님 오늘 발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양현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에 또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연구자라기보다는 그 관련해서 오랫동안 현장에서 이제 해외 입양 이슈와 미혼모 관련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제 해왔고요. 그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활동 경험들을 미혼모의 재생산권, 그러니까 재생산권이라는 좀 키워드로 해서 좀 재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이게 좀 적절하게 잘 전달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전체 구성은 해외 입양 이슈와 그리고 베이비박스, 그리고 베이비박스와 연동해서 논의되는 보호출산제, 이러한 것들이 미혼모의 재생산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재생산권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오늘 강의에서 말하는 재생산권의 정의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이게 좀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저도 찾아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제일 많이 이제 언급되는 거는 그 유엔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논의한 재생산권에 대한 개념이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 것 같은데 관련해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선택권, 자기 결정권, 또 그걸 통해서 어떤 건강할 권리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에서는 이러한 재생산권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했을 때 이제 그렇지 못하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헌법상 표현도 모성의 보호라는 표현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보호로 좀 제한적인 좁은 의미의 재생산권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현행법상에는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재생산권의 개념으로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그런 평가들, 연구자의 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에 있어서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언급할 논의들은 사실은 확대된 재생산권의 정의까지도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의미의, 좁은 의미의 재생산권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침해적이고, 여전히 현재 인권 침해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 입양의 사례이고 베이비박스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더 재생산권을 더 포괄적으로 정의를 제안해 주신 내용도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사실 오늘 언급될 그 권리는 사실 요 정도에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실 양육할 권리, 그러니까 오늘 봤을 때는 자녀를 임신 출산한 이후에 양육할 권리, 그러니까 모성을 발현할 권리, 이런 게 보호됐는가라는 게 좀 주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해외 입양을 얘기하는데 미혼모의 이슈와 해외 입양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거를 뭐 아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약간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입양하고 미혼모가 어떻게 연결되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통계를 보면 그 해외 입양의 이슈는 미혼모 이슈와 불가분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이제 입양의 통계입니다.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의 통계인데요. 국외 입양, 그러니까 해외 입양을 살펴보시면 해외 입양되는 대상 아동의 그 배경이 거의 100%, 한 명 정도 예외가 있기는 한데요. 100%가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지금 해외 입양되고 있다라는 이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최근 5년 것만 제가 이제
지면의 한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1960년대 이후 해외 입양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미혼모 가정의 자녀들이 해외 입양되고 있는 실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저도 이 통계를 접했을 때 좀 많이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미혼모가 스스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고 권장하기보다는 저 백인 가정에 부유한 백인 중산층 가정에 양부모를 만나서 사는 게 더 행복한 거라고 권하고 있구나, 권하는 건 아닌가, 제도적으로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해외 입양의 시작에서도 보면 사실 모성의 어떤 그 재생산권의 침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해외 입양의 시작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의 전쟁 고아 그리고 또 미군과 사이에서 태어난 소위 말하는 이제 혼혈 아동에 대한 어떤 구제책, 해결 방법으로서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된 게 해외 입양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해외 입양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뭘까요? 합정동에 있는 홀트가 제일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외 입양을 선구적으로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도해온 전 세계 해외 입양의 역사를 선도해온 게 홀트라는 분이 뉴스로 한국의 전쟁 고아의 참상을 보고 그런 어떤 신앙적인 소명 의식을 가지고 내가 저 아이들을 데려다 키워야겠다. 그리고 많은 다른 미국 가정들에게 입양되도록 해야겠다 해서 이제 시작됐던 입양인데 이게 저는 이 혼혈 아동이라는 말이 사실 적절한 용어는 아닌데 뭐라고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제가 찾지 못해서 그냥 계속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혈 아동이에 대한 입양이 해외 입양 초기에는 거의 또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군과 사이에서 아이를 출생한 그 여성에게 어떤 재생산권의 선택지는 아버지의 나라, 한국에서 키우는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고 보내는 것, 그리고 모성을 그 양육을 선택할 수 없는 것,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해외 입양이 시작됐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해외 입양 그러니까 시작부터 어떤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해외 입양의 통계인데요. 이 통계를 보시면 그러니까 전쟁 고아에 대한 입양으로 시작됐던 해외 입양이 우리나라의 그가 눈부시게 경제 성장을 했던 80년대에 가장 최고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8,000명의 아동을 해외 입양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 미혼모 가정의 아동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그러니까 8,000명일 때 미국으로 6,000명이 갔고 그러니까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에서 한 달에 500명의 아동에게 입양과 관련된 비자 발급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동이 단기간 안에 입양 대상 아동으로 모집될 수 있었고 보내졌는가라는 걸 살펴보면 해외 입양 관행이 또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해외 입양 관행에서도 그런 미혼모의 그러니까 여성의 재생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아우적 관행인데요. 그 해외 입양된 아동의 대부분이 고아우적을 가지고 입양을 갔습니다. 고아우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부모가 이제 없는 아동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예전에는 호적이었으니까 자신이 호주가 되어서 일가 창립을 하는 호적을 고아호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고아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는 부모가 존재했는데도 고아호적을 만들어서 해외 입양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미아로 발견된 아동이 일주일 만에 해외 입양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호적은 실제 부모가 정말 없어서 고아호적이 된 아동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입양 절차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아동이 가는 그 미국에서의 입양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고아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해외 입양하기 위해 고아를 입양할 수 있도록 요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친생부모가 존재하면 입양 절차가 더 복잡하고 까다로워지니까 더 신속하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고아호적 관행이 되게 만연하게 이루어졌던 거고
뭐의 고아후적은 그런데 친생부모의 존재가 기록되지 않는 것이 고아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입양의 대부분 아동이 미혼모의 자녀였다고 하면 미혼모의 기록이 기록되지 않은 공적 기록에서 미혼모의 기록이 배제되고, 그래서 아동의 입장에서는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침해되고, 이런 관행이 첫 번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건 친권 포기 각서 관행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그 기사도 첨부를 해드리긴 했지만, 그 이제 미혼모가 임신을 하면 미혼모 시설을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미혼모 시설에서는 뭐 그 시대의 그 사회적인 인식이기도 했겠지만, 혼자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해외 입양 가서 잘 사는 아이들 사례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경우가 해외 입양을 선택하는 그런 상담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래, 입양을 보내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아이를 낳기도 전에 미리 친권 포기 각서를 작성을 했던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친권 포기 각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몇십 년 동안 친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미혼모 시설에서 쭉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랬겠는지 저는 사실 그걸 직접 그 담당자들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입양의 결심을 더 강화시키고 그걸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를 좀 심정적으로나 어떤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걸 작성하게 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보여주지 않고 바로 아이를 분리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입양이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이 친권 포기 각서야말로 사실 여성의 그런 양육할 권리, 친권을 침해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마음을 바꿔요.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찾고 싶어서 돌아가서 나 아이 내가 키우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친권 포기 각서 썼고 아이는 입양 부모 만나서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당한가? 적법한가? 사실 그런 권리 주장조차 사실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관행은 허위 친생자 입양 신고를 한 게 아니라, 특히 국내 입양 같은 경우에는 허위로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입양은 뭐가 원칙이냐면, 우리나라 입양이 진행된 이래 늘 그랬어요. 입양은 입양 신고를 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입양 신고라는 거는 아동이 원래 출생 신고, 원래 그 가족, 부모가 기재된 출생 신고를 한 게 1차적으로 있고, 양부모를 부모로 하는 입양 신고가 2차적으로 있고, 그래야 이제 입양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걸 다 안 지킨 거예요. 그냥 입양 부모가 친생 부모인 것처럼 허위로 친생자 신고를 한 거죠. 그 과정에서 똑같이 고아후적 때와 마찬가지로 친생부모의 존재는 공적 기록에 남지 않게 되고, 그래서 아동의 입장에서는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이런 이제 관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해외 입양 절차상 관행에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게 여성의 재생산권, 양육할 권리, 친권 행사할 권리가 어떻게 한 번도 이게 제대로 존중되어 본 적이 없었다, 보장되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이면에는 또 그 양면, 동전의 양면처럼 뭐가 따라오냐면, 아동의 입장에서는 출생등록될 권리, 그리고 친생부모를 알 권리, 친생부모에 의해서 양육될 권리가 전혀 실현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해외 입양인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절차로 자신이 입양이 되었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돌아와서 그 해외 입양인 당사자 조직을 만들고, 특히 미혼모 단체와 연대해서 국내 입양 제도 개선 활동을 열심히 이제 하게 돼요. 그 계기가 됐던 것들을 제가 일련으로 쭉 정리를 했는데,
이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외 입양의 이슈는 미혼모 이슈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당사자 조직이 연대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과거의 문제적인 불법적인 해외 입양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입양 제도를 입양 절차에서 아동 이익이 더 우선이 되고 모성이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자는 취지로 계속 이제 같이 연대해서 활동을 해왔던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싱글맘의 날의 행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법정 입양의 날로 정해요. 그 정부에서. 그 취지는 입양을 좀 활성화하자, 특히 국내 입양 활성화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 이 날을 제정해서 기념하고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거를 그동안의 입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당사자 조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해외 입양인과 미혼모 입장에서는 입양의 날이 정말 입양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냐, 그것보다 우선해서 엄마가, 그러니까 미혼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게 더 지원하고 그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싱글맘의 날은 법으로 정하지 않고 입양의 날만 법으로 정해서 지원하고 홍보하느냐? 라는 그런 어떤 대항 담론을 만들어 갔던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날에 5월 11일에 우리는 입양의 날로 하지 않겠어, 싱글맘의 날로 하겠어 해서 해외 입양인 당사자 조직과 미혼모 당사자 조직이 연대해서 싱글맘의 날 행사를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에 2018년도에 법정 한부모의 날로 제정되기까지 그 당사자 조직의 어떤 열정과 헌신이 또 그런 문제 제기가 반영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이제 좀 제도 개선의 성과들이 있었는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2011년도에 있었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의 그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입양특례법에서 그 주요하게 바뀌었던 세 가지 쟁점을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예전에는 모든 입양 절차가 민간 입양기관이 다 알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아호적 관행, 그리고 허위 출생 신고하는 관행, 친권 포기각서 관행, 이게 다 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아무것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야 될 조문이. 그래서 이때 이제 법원 허가제를 도입을 해서 최소한 입양의 최종 허가는 법원을 통해서 받도록 하자라고 공적인 개입이 이제 한 단계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동이 걸린 게 허위 출생신고 관행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입양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입양 부모가 친생 부모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법원의 그 심판 결정문이 있어야 또 입양 신고를 하게 되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후에 그 신생자로 허위 출생 신고하는 관행이 제동이 걸렸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친권 포기각서 관행이 너무 문제적이다. 그래서 입양 숙려제를 도입했습니다. 입양 숙려제라는 거는 적어도 아이를 낳고 일주일을 좀 지내자, 7일 후에 입양에 대한 동의를 할지 말지를 좀 그때 가서 얘기를 듣자. 아이도 낳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을 권하고 동의를 받는 거는 이건 너무 인권 침해적이다. 미혼모의 재생산권 침해하는 거다.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입양정보 공개 청구권. 그러니까 해외 입양인들이 사실 가장 원하는 거는 본인의 입양 기록에 접근하는 겁니다. 보는 것, 가져가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배경에서 입양이 되었고 나의 친생부모는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게 너무 근원적인 자기 정체성을 알고자 하는 욕구이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숙제처럼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입양 정보에 대해 정보를 이제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입양 기관들이 잘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2011년도 입양특례법의 주요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의미 있는 변화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혼모 시설에서 다 입양을 권했던 거예요. 해외 입양 권하고. 그래서 미혼모 시설 들어가면 나 아이 키울래라는 결정보다는 입양을 선택하는 결정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혼모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 입양 기관이 미혼모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결과가 나온 거다. 이게 다 서로 커넥션,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입양 기관은 미혼모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양 기관들이 헌법소송 제기도 하곤 했는데 다행히도 법원에서 입양 기관의 부당한 입양 권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해서 헌법적으로도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입양인 단체가 주도해서 베이비박스에 대응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사실 입양인 입장에서는 그 정체성을 알 권리, 뿌리를 알 권리, 출생 신고될 권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이비박스는 그걸 다 전면적으로 사실 부인하는, 제거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베이비박스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최초로 한 곳이 사실은 입양인 단체였고 입양인 단체를 지원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런 활동이 이제 있었다라는 걸 의미 있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했는데요. 이 입양특례법을 개정을 하니까 출생신고가 강제가 돼서 출생신고할 수 없는 여성들이 갈 곳이 없다. 이런 문제 제기들을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런 문제, 미혼모의 인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내세우면서 입양기관들이 이런 문제를 내세우면서 입양특례법을 과거로 돌리자라고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양기관에서 미혼모의 인권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과거에 그런 입양 관행이 진즉에 바로잡혔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국면에서는 과거로 입양특례법을 회귀하기 위해서 미혼모의 인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반갑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맞다. 그거 문제 맞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입양특례법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법상에서 너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증명서에 너무 과거의 변동 내역이라든지 내용이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는 게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하자라고 좀 의견을 모아서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서 일반 증명, 상세 증명, 특정 증명으로 분리해서 일반 증명이 좀 통용되게, 상용하게 하고 일반 증명에서는 과거의 변동 내역이나 혼인 외 자녀에 대한 기록들은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결과를 이제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해외 입양, 그리고 입양특례법의 개정이 가져온 어떤 미혼모에 대한 미혼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결과가 같이 맞물린 좀 좋은 사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단위들이 다 같이 문제 제기를 하고 연대해서 운동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특히 아동 양육비에 대한 지원액이 최근 한 5, 6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비가 이전에 2017년도 이전에는 5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금은 월 1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입양 가정의 소득 수준도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입양 가정은 10만 원, 월 10만 원 지원을 하는데 미혼모가 양육을 결정해서 하면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는 5만 원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단적으로 우리의 어떤 공적 지원 체계가 아동을 양육하라고 말하기보다는 입양 보내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됐던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7만 원, 12만 원 해서 20만 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그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도 계속 이제 상향 조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2022년 기준으로는 35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그 입양법 개정과 맞물려서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한 어떤 부족함,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관점이 부재한 것들을 문제 제기하면서 이뤄낸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입양과 관련해서 어떤 미혼모의 재생산권, 그리고 미혼모와 입양인의 인권 침해 문제를 이제 여기까지 검토를 해봤고요. 베이비박스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베이비박스는 어떻게 또 미혼모의 재생산권의 이슈와 연결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동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입양이랑 베이비박스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이제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미혼모의 재생산권을 기준으로 좀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도 매우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 해외 입양과 베이비박스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하는구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외 입양,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해외 입양에서의 문제점하고 그 베이비박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되게 유사한 점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미혼모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해외 입양에서는 거의 100%가 미혼모 가정의 출신은 아동이 해외 입양 대상이 되고 있었죠. 베이비박스에서는 50% 이상의 아동이 미혼모 가정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국가적인 정책의 공백 상황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제 민간이 나름 어떤 솔루션을 찾는 건데 매우 좀 기형적이고 문제적인 방식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둘 다 미혼모의 존재를 지워요. 해외 입양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호적 아니면 친생자로 허위 신고하는 것. 그래서 친모의 존재를 아예 공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베이비박스도 그렇죠. 베이비박스도 친모의 존재를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배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과 그 미혼모는 단절하게 되고 분리하게 되고 서로 상실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도 같습니다. 베이비박스와 해외 입양이. 그리고 민간이 운영을 하고요. 언론에 의해서 신화화돼요. 해외 입양에 대한 성공 신화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한 스포츠맨, 뭐 성공한 장관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의해서 이거 되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미담이 생산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라는 막연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 신화화되는 거. 베이비박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 막 공중 화장실에 버려서 아이가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보다는 그 따뜻하게 보온되는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또 보도된 게 있고, 그래서 베이비박스에 대한 또 후원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도 마찬가지고, 홀트는 합정역의 이름을 홀트로 바꿀 정도로 굉장히 큰 건물도 가지고 있고 구를 가지고 있죠. 이게 다 사실은 해외 입양을 통해서 얻어들인 수익료와 후원금으로 창출한 부인 거죠. 그만큼 지지받고 후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저러지라는 것보다는 참 좋은 일 하네 하고 지지해온 역사가 더 이제 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모두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 정체성을 알 권리, 원가정에서 양육될 권리를 침해하고, 미혼모의 입장에서는 미혼모가 양육할 권리, 친권을 행사할 권리,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점에서 해외 입양과 베이비박스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베이비박스는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2009년도 12월에 그 관악구에서 주사랑 공동체에서 운영을 시작을 했죠. 이 통계, 기사에서 이제 통계를 인용을 했는데요. 2010년도에 4명이었던 게 2013년도에 뭐 250여 명 하다가 2019년도에 100여 명, 20년도에 116명 해서 총 1,800여 명의 아동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군포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쪽에는 그렇게 그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28명, 뭐 13명, 8명 이 정도 지금 통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상황에서 이제 유기된 아동인지를 살펴보면
쭉 미혼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50%보다 훨씬 많죠. 70%, 60% 해서 베이박스에도 미혼모 이슈가 연결이 되고 있고요. 연령대에는 20대 이상인 5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이박스에 유기된 아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그 베이박스의 아이를 맡기면 거기서 아이가 행복하게 그냥 사는 것으로 동화처럼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상상을 더 이상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베이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대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고아원, 그러니까 아동 양육시설에 가서 그러니까 80% 이상이 고아원에서 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권 실태 조사 하느라고 아동 양육시설 방문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시설에 가보니까 지금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는 아동들이 베이박스 출신의 아동이 한 10명씩 있어요. 거기에 그 시기에 다 몰려서 서울에 있는 시설에 배치가 되니까 그래서 그 시설 그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에 같이 다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베이박스 유기된 아동들이 시설에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베이박스에서는 관악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하고 지자체에 통보를 하면 관악구청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시보호 시설에서 임시로 보호를 합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 산하 그 아동 양육시설로 이제 분산 배치를 하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20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 보고한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그 이제 이 당시에 그 한 4년간 베이박스 유기아동 한 1000여 명, 그러니까 962명을 조사를 해보니 그 중에 929명, 그러니까 96.6%가 아동 양육시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아원에서 보호를 하게 되었고 가정보호로 조치된 거는 3.4%에 불과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아동 양육시설에서 보호한 929명의 아동 중에서 그 이후에라도 가정보호로 변경된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니 입양, 가정유탁 합쳐서 13.8%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80.5%가, 그러니까 80% 가까이가 시설에서 장기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감사원도 이게 가정보호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그 아동복지법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아동보호의 1순위거든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원가정에서 보호하고 그게 어려우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해라 라는 게 매우 중요한 아동보호의 원칙인데 그게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박스를 통한 아이들이 사실은 시설보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매우 심각한 게 아동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사실 베이박스는 굉장히 문제적인 거죠. 그래서 베이박스가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일에 대한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베이박스에 대한 어떤 그 지지하는 논거 중에 하나는 유기 살해되는 것보다는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베이박스가 필요하다. 이런 게 가장 강력한 논거잖아요. 그런데 이 2009년도에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더라. 그 유기 또는 살해된 신생아 수가 감소되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아동의 정체성을 알 권리와 친부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을 이제 비교 형량할 어떤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박스와 임명출산을 중지하라라는 권고가 그러니까 보고가 나온 바가 있고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독일 정부에게 익명으로 유기되는 관행을 근절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 유기되는지를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라고 촉구를 했고요. 이런 유기 대책에는 가족계획, 임시 출산에 대한 지원, 이런 적절한 상담과 사회적 이게 다 뭐예요? 아까 이게 조금 확대된 개념의 재생산권을 보호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출산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되고 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독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권고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 정부 그 심의할 때 그 아동 유기를 허용하는 익명으로 아동 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박스를 금지해야 하고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7조가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오늘 강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출생 등록될 권리, 성명과 국적 취득할 권리,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가 7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가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이비박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라는 공청회가 제주도에서 열렸어요. 제주도 도의회에서. 이게 경과를 먼저 보시면 지난 8월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데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 제1차 공청회가 진행이 됐고요. 10월에 이거 이제 거의 지난주인가요? 2차 공청회를 했는데요. 명칭이 좀 살짝 바뀌었습니다. 베이비박스 설치라고 안 하고요.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로 주최 측이랑 다 같은데 명칭만 이제 바뀌었어요.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조례안은 내용이 많지 않아요. 이걸 잠깐 보시면 이 목적에서부터 해서 4조가 있고 그 다음에 5, 6조는 조금 약간 절차적인 뭐 이런 거여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목적을 보시면 위기 영아의 보호와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위기 영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여기에 위기 영아라는 말을 이제 하면서 위기 영아를 보호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기 영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죠. 위기 영아는 위기 영아를 출산한 여성의 존재가 전제가 되죠. 산모, 어떤 고립 상태, 뭐 위기 상태에 있는 임산부가 존재할 텐데 여성이 존재할 텐데 그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위기 아동만 단독자로서 보호하겠다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 규정에서도 보면 영아와 위기 영아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기 영아 보호 상담 지원 센터 설치에서도 이제 그 영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 2항에서 업무를 얘기하는데 2호에서 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 여기서 부모 얘기가 살짝 나오긴 해요. 근데 매우 부수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이 상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사실 좀 의아스러운데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비박스라는 명칭을 드러냈어요. 드러내고 그거를 위기영아 보호상담이라는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바꿨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뭔가 베이비박스에 대한 불편한 담론들이 있잖아요. 그럼 불편함을 제거한 거죠. 그리고 위기영아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명칭을 바꾸어서 위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들여다보면 실체는 베이비박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모나 친생 부모에 대한 존재를 이제 지우고 가는 것이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어디에서도 이 아동을 출산한 아동을 출생하게 한 친생 부모, 여성, 임산부,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언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현행 아동복지법의 그 아동보호 체계의 그 원칙하고도 반해요. 지금 아동복지법에서는 어쨌건 그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면 그러니까 이 보호대상 아동이라는 거가 그거거든요. 부양 의무자 부모가 이제 없거나 부모를 알 수 없거나 부모로보다 이탈됐거나 뭐 아니면 부모가 양육을 할 수 없는 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유기 아동이 이제 보호대상 아동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아동복지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호대상 아동이 발견되면 지자체장에게 보호 조치를 의뢰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아동 보호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공적인 개입, 공적인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민간 베이비박스에서 이제 인테이크를 하겠다라고 지금 들어오는 거죠. 아동을 우리가 직접 상담하고 인수하겠어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공적인 아동보호의 원칙에 좀 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박스 지원 조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드렸고, 이 베이박스 얘기를 하면 또 항상 같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호출산제도에 대한 건데요. 이건 이제 기사 이게 2020년도에 왜 당근마켓에서 그 아동을 뭐 거래한다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논의되는 게 익명출산제, 뭐 보호출산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옆에 이제 오른쪽 사진은 여기 아마 김유진 대표님도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예, 이 미혼모 당사자 단체들은 이 보호출산제를 반대합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보호출산제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청와대 앞에 와서 시위를 하셨던 사진이에요. 왜 이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또 더 직접 이야기 들을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호출산제도와 관련해서 법안 좀 하나 소개드리고 검토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기에서 정의 규정에서는 보호출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이게 핵심이죠.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하는 것을 보호출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과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문을 두고 있는데요. 누구한테 그러면 상담과 의료 지원을 하느냐 보면 보호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예요. 의료 지원도 보호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예요. 계속 볼까요? 또 어떤 산전산후 그 보호시설을 설치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대상이 누구냐면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를 보호하겠다라고 해서 대상을 계속 보호출산을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출생신고를 어떻게 좀 제한적으로 이제 공개하고 열람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조문들이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모든 서비스 지원 대상을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로 한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출산하고자 결심한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은 어떤 효과를 낳을 수 있냐면, 내가 보호출산을 고민했을 때만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혼모나 어떤 고립 상황에 있는 임산부에게 뭔가 보호출산이라는 선택지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그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서비스의 대상을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로 제한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우리의 목적은 보호출산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립,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상담과 의료 지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양육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익명출산을 결정하고 출생신고를 익명화하고, 그래서 입양을 익명으로 보내고, 이게 목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법안에 이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앞에서 살펴봤던 해외 입양에서의 문제점, 베이비박스에서의 문제점과 동일하게 아동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은 입양과 출산, 입양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의견 표명의 기회를 전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누구도 대신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도 없고 본인이 스스로 할 수도 없습니다. 다 영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친생부모는 또 그런 그러니까 아동의 그런 권리들을 이행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책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생증서 열람 청구권이 입양등록법보다 좁게 인정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보호 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로 대상을 좀 축소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 법안이 과연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효과로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을까라는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이제 여기까지 막 문제 제기를 해서 뭔가 약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가라는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외 입양과
베이비박스, 보호출산제 이런 이슈는 미혼모와 아동의 인권이 불가분의 어떤 관계가 있고 또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라고도 볼 수 없고 그 인권을 서로 보장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인권을 개선하는 문제 또 입양인의 인권을 개선하는 게 결국에는 미혼모의 어떤 사회적 차별과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같이 조응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앞서 그 말씀드렸던 가족관계 등록부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건 원가정 보호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해외 입양에서 베이비박스에서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원칙은 원가정 보호의 원칙입니다. 원가정 보호의 원칙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또 원칙으로 지금 중요한 원칙으로 선언이 되고 있고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입양과 베이비박스는 다 원가정 양육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죠. 그 부분이 있다라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해외 입양과 관련해서는 어떤 좀 과제들이 있느냐 하면 그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법원의 법원의 심사가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 이후의 입양의 전 과정은 민간에게 일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과정에 공적 책임이 강화되도록 입양특례법 개정하는 게 좀 시급하고요. 그 전 과정이라고 하면 친생부모나 예비 양부모에 대한 상담, 그리고 그 예비 입양 가정에 대한 가정조사, 교육, 결연, 사후관리 이런 게 기본적으로는 공적인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야만 입양이라는 게 아동보호 체계에서 유리되지 않고 원가정 보호가 고려되는 상황에서 원칙으로 고려되는 상황에서 입양이 결정되고 입양 아동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적인 해외 입양을 왜 계속하고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입양 중단이 필요하고 원가정 보호 지원하고 국내 아동 보호 체계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아동 보호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고요. 해외 입양인의 그런 입양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가족 찾기 지원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선이 필요하고 최근에 덴마크로 입양된 입양인들 한 200여 명, 300여 명이 우리나라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해외 입양이 심각하게 입양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과거사로 조사해주고 재발을 방지하고 또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 있는 진상조사와 사과 그리고 필요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베이비박스는 미신고 시설이거든요.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상의 신고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미인가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여전히 지금 계속 방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운영 중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립 상황에서 임신한 여성들에게 임신의 중단, 지속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담, 의료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차별 편견 해소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쉬었다가 저희 토론자 김미진 대표님의 또 풍성한 토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한국의 미혼모라는 정말 독특한 현상, 전쟁이 끝난 지도 지금 벌써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계속 전쟁고아라는 말을 해외에서 아직도 쓰고 있는 것을 최근에서도 제 한 10년, 5년 전에도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미혼모의 이른바 문제와 해외 입양, 지금 현재 진행되는 베이비박스, 보호출생제 이런 등등의 지금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여러 가지 생각나는 또 법적인 쟁점도 있고 좀 사회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지금 참여자분들도 많은 의문점도 있고 또 굉장히 흥미롭게 느끼시는 점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미혼모 가족협회 대표 김미진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미혼모가 완전히 그 주제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세미나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지난 사회 세미나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미혼모가 다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미혼모 정책, 베이비박스, 보호출산제, 해외 입양 전부 미혼모가 관련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미혼모란 단어를 평생 떠올리고 살기는 별로 쉽지 않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미혼모란 단어를 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보통 일반 대중들한테 가면 제가 미혼모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희는 2009년도에 만들어진 미혼모 당사자 단체고 대표인 저도 미혼모 가족입니다. 저희 협회는 미혼모 협회가 아니고 미혼모 가족협회입니다. 이유는 저희 협회의 특징은 양육 미혼모로 이루어져 있고요. 미혼모들은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입양을 보내지 않고 저희처럼 양육을 하고 있는 양육 미혼모가 있고요. 아까처럼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입양을 보내신 친생 부모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입양을 보낸 자녀가 있는데 미혼모인 경우, 미혼모 가족을 이룬 경우 이렇게 세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연령대도 되게 넓습니다. 10대부터 50대, 60대까지도 있고 자녀들의 연령대도 스펙트럼이 아주 넓죠. 보통 일반인들이 미혼모를 생각하면 고정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미혼모 하면 떠오르는 거는 보통 10대 비행 청소녀의 결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들을 하셔갖고 미혼모들은 다 젊고 어리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스토리 라인을 가진 미혼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생산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왜 미혼모가 재생산권과 이렇게 관리가 되는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워낙 그 미혼모 관련된 이슈들이 많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문제, 그러니까 미혼모 가정의 자립이나, 그 다음 우리 아동 인권이나, 그 다음 미혼모 여성들의 인권, 그 다음 인식 개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항상 협회에서 총력을 다해서 지금 같이 해왔는데 재생산권을 공부하다 보니까 미혼모는 그냥 우리나라 재생산권의 그냥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혼모 차별, 미혼모 가족이 차별받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재생산권이 그만큼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단적인 예로 봤을 때 제가 이제 교제하던 남성과 사이에 임신이 됐어요. 근데 저는 연령대도 높았지만 그걸 10대가 됐던 연령대가 어떤 여성이 딱 임신하는 순간에 맞닥뜨리면 일단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해요? 지금 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임신이 어떤 나한테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예상치 못한 임신이 됐는데 그 임신의 순간에 이게 임신이 가져다주는 나한테 내 인생에서 쌓이는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왜냐하면 그 남자와 지금 결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이 됐을 경우에, 그리고 많은 미혼모 엄마들이 결별한 후에 임신 사실을 알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왜 계획 임신을 했냐 안 했냐의 중요성을 떠나서 여성은 성적으로 자기 그런 걸 누릴 권리가 있고 남성도 그렇고, 그런데 그 남성 파트너에 상관없이 여성은 임신은 무조건 여성의 문제잖아요.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임신을 하는 순간 보통 미혼모가 된 케이스, 미혼의 상태로 임신한 여성은 첫 번째 선택지에 놓입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지 임신을 지속할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야. 이것도 되게 힘든 혼자 개인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파트너가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는 여성 자신의 그 인생이나 이런 모든 가치관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선택지는 임신 중단이냐 임신 지속이냐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싶다시피 아까 2019년도에 헌법 불이치 판정 전에는 임신 중단은 불법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범법자가 되느냐 아니면 안전한 임신 중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가 파생되고요. 일단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미혼인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임신 중단할 거냐 지속을 할 거냐가 첫 번째 선택지. 그 다음 임신 지속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을 했을 때 안전한 출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병원에서 어떤 케어를 받을 수 있을지, 내가 병원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 주변에 어떤 정보가 없다면 굉장히 힘듭니다. 미혼모 협회 실제 회원들 중에 임신 사실을 늦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임신 한 후에 5, 6개월 후에 병원을 겨우 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출산 때까지 병원에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개인 차가 있고 상황이 있고 그런 거에 달라요. 그렇지만 대부분 첫 번째 경제적인 이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미혼 여성이나 이런 여성들, 특히 나이 어린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가는 걸 엄청 이상하게 보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 임신 중단에 맞닥뜨린 여성과 마찬가지로 임신 중단을 하자고 지속을 할 경우에도 산부인과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 미혼 여성들이 파트너 없이. 그리고 가서도, 많은, 이상한 편견 어린 시선을 많이 느껴요. 엄마들이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그리고 출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자연 분만을 했을 때는 괜찮지만 만약 제왕절개 같은 시술 상황이 왔을 시에는 그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파트너가 없을 경우에 굉장한 그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그 탈북민 어머님께서는 그 보호 감찰사라고 그러나 탈북민을 보호 감찰해주는 그분이 그 전화로 산부인과 원장과 통화했고 전화로 전화 동의 하에 제왕절개를 받으신 분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내가 임신을 해서 임신을 중단할지 지속할지, 그 다음에 안전하게 병원을 달리고 산정 관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다음 거기다 이제 경제적인 상황, 기타 이제 사람들의 시선, 임신한 사실을 감춰야 할 때 이런 아주 기타 등등 10달 동안 엄마는 계속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그런 상황에 자꾸 고립돼 가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요. 그 다음 출산을 하고 나서 또 문제죠. 이번에는 입양을 해야 되냐, 키워야 되느냐. 입양과 양육사에서 또 갈등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작년에 이제 됐죠. 국가에서 아동 이제 보호 전담 요원들 주자치제에서 그 입양부터 모든 아동 관련된 상담을 하는 아동 보호 전문 요원들이 공무원, 국가 이제 단위로 들어갔지만 그 전에 입양기관들은 저희는 그 입양기관에서 보는 건 어떤 시선이겠어요. 그 굉장히 수입료가 비쌉니다. 5,000불 이상이고 그 당시에 80년대 5,000불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저는 감히 얘기하죠. 월남전 때 그 남성분들의 핏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때 그 산업 갑자기 또 우리 컬러 텔레비전 나왔잖아요. 그때 산업 이거 막 올라갈 때 그거에 그 우리 아이들 팔아가지고 그 달러 벌이 해가지고 그걸로 일으켰다. 그런 얘기를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100%가 다 미혼모 아이들이었고요. 자, 미혼모 아까 말씀드린 그 입양과 그거의 선택지에 입양 기관에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어머니께서 아까 친생 포기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어머님들은 일단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법적 효력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일단 그걸 하고 나면은 체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어머니는 같이 있다가 보냈어요. 근데 일주인가 한 주인가 지냈는데 애기 얼굴이 눈에 밟혀서 참을 수가 없어서 아이를 찾으러 갔더니 입양기관에서 그 친생 포기각서나 기타 서류를 내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이제까지 여기서 먹고 자고 한 거 전부 다 경비 다 물어내고 그 다음 무슨 수수료 다 그거를 일체로 현금으로 가져와서 그거를 지불하지 않으면 아이를 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실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달 정도만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엄마가 한 달도 되기 전에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그 자녀가 딸이었는데 이미 해외 입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아이를 찾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마음 아픔과 이런 여러 가지 그 품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입양 기관들은 저희를 봤을 때 저희는 어떤 공급책이에요, 그냥. 소모품이고 공급책일 뿐이고 그 클라이언트죠. 입양을 그 해외 입양 부모들은 클라이언트고 우리 아이들은 상품이고 우리는 그냥 공급책인데 우리는 공장이 아니고 공급책이 아니에요. 지금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그 저희하고 그 숨길 수 없는 어떤 감정적인 이런 저희가 그 당해온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내 친구 내 주변에 우리 협회 회원들이 직접적으로 당한 사례들 쭉 모으면 절대 좋은 감정이 생기질 않아요. 그쪽 분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미혼모가 입양을 반대하느냐? 아닙니다. 저희는 입양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입양을 보내기 전에 그렇게. 그리고 아까 처음 입양이 시작된 게 전쟁고아지만 솔직히 전쟁고아로 입양 간 경우 별로 없잖아요. 아까 통계에서 보셨듯이. 자, 첫 번째도 미혼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기지촌 여성들이죠. 혼혈아동.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세게 얘기하면 순혈주의잖아요. 우리가 외치는 단일민족의 순혈주의에다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좀 심한 경우에 독일의
어떤 그런 순혈주의나 아니면 되게 손쉬운 해결 방법 있잖아. 국가에선 돈 하나 안 들이고 달러까지 벌어들이면서. 그리고 그 혼혈 아동들을 그냥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 기지촌 여성들은 성매매 여성률 확률이 높고, 거기다가 성매매 여성들이 노출되는 어떤 성폭력 상황 이런 거 다 인권 이런 거 없었잖아요. 지금도 사과를 안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여성들이 거의 미혼모 상황이었을 거고, 그럼 스타트부터 별로 안 좋죠. 해외 입양 가는 아동들에 대한 이미지. 그런데 저희는 좀 오래 올라가요. 저는 미혼모를 이렇게 제가 미혼모가 되고 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제 인생은 미혼모가 되기 전과 미혼모가 되고 난 후 딱 양분됩니다. 전혀 아까 지워졌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지워져요. 이전 생. 미혼모가 되기 전에 여성은 지워집니다. 그거는 제가 지운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지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미혼모 엄마들이 미혼모라고 자각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처음에 임신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케어를 제대로 못 받으면 계속 그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이와 엄마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없이 애를 낳아서 일단 뭐 어떻게 뭐 어디서 이거 받고 저거 받고 해서 애를 키우고 이제 조금 정신이 들어. 그래갖고 딱 애를 밀고 나갔더니 밖에 사람들이 다 미혼모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 미혼모를 명명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잖아요. 왜 저희가 미혼모 협회가 아니고 미혼모 가족협회냐면, 저희는 왜 이 단체를 만들었냐면 우리 여성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애들 때문이에요. 우리는 애들을 선택했잖아요. 우리 전부를 걸고. 내 인생은 애기가 있기 전과 있기 후로 나눠진다고. 미혼모잖아요. 그래서 언웨드 마더스거든요. 저희 협회는 싱글맘이 아니에요. 언웨드 마더스거든요. 언웨드 마더스. 말 그대로 한국 지역에서 언웨드, 미혼모,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 단체라고요. 근데 가족협회인 거는 저희는 아동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애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우리 애들이 손가락 밟지 않으려고. 우리 애들은 사생아로 불렸어요. 사생아가 원래는 그 용어가 아니라면서요. 원래 법적 용어인 혼외자로 써야 된대요. 그치만 혼인외자나 미혼모나 전부 제도권에 있는 법률혼을 근거로 하고 있죠. 그럼 법률혼이 아닌 사람들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또 간만에 찾아봤더니 사생아에 대한 검색창에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정식으로 결혼 및 혼인신고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성관계, 그 안에 걸어치고 혼외정사, 혼전성교로 출산한 아이를 일컫는 말, 남녀 어느 한쪽 또는 둘 다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기혼이거나 미혼 남녀 사이에서 임신한 이후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생아. 미혼이지만 임신한 후에 결혼을 하면 법적인 혼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 그건 뭐라고요? 그냥 혼전 임신. 그리고 요즘 말로 비속어로 요즘 속도 위반, 그다 더 심한 말 나왔죠. 요즘에 혼수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아이들이 사생아로 불리고 혼외자로 불리고, 저희는 혼인 근처에서 법률적 혼인 바깥에, 제도 바깥에 있다는 이유로 계속 밀려나고, 제도권 그거 밖에서 있기 때문에 계속 소외되고. 근데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요즘 협치니 소통이니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협치 시대인데, 공생의 시대인데, 우리 아이들은 계속 여전히 밖에 있어요, 밖에. 그리고 아까 나라에서 돈 안 들이고 코 풀었잖아요. 혼혈 아동들 그렇게 쳐내듯이. 그 다음 한 게 뭐예요? 그 다음 미혼모 애들을 그냥 손쉽게 해결했어요. 그것도 전쟁고아 시대도 아니고, 전두환 시기죠. 80년대 산업발전, 우리나라 급속도로 산업발전을 올 때, 그렇게 해외로 실려나간 아이들이 딸라브를 하는데 가다가 죽고, 비행기 몇 대로 실려서 가고, 그런 사연들을 누가 얘기해줘요? 해외 입양인들이 얘기해줘요.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 협회를 꼭 찾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미혼모의 자녀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보냈던 그 해외 입양인들의 연령대가 지금 높죠.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 근데 높은 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기반 잡고 왜 들어와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뿔을 찾으려고 들어와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죠. 하지만 들어오면 왜 협회를 왜 찾아와요? 우리 엄마 시대에 내가 미혼모 자녀인데 요즘 니네들이 이러고 사는데, 우리 엄마 시대에 내가 보내질 때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희를 보면서 미루어 짐작을 해요. 그쵸?
엄마가 어땠을까를 저희를 보면서 알아요. 그리고 저희는 약간 이상한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는데 저희는 그냥 만나면 눈빛 통하고 그냥 안고 그러면 서로 그냥 울컥해요. 그냥 눈물 갑자기 쏟아지고 마음이 이렇게 확 올라온다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다 저희 새끼 같고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다 엄마 같고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얘기 버리지 않고 키워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8년이 넘었나?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 때부터 그거를 시작해요. 펀딩을 시작해갖고 그 돈을 모아서 협회로 보내요. 애기들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라고. 그리고 저희 협회 활동을 할 때 그분들이 와서 자원봉사해줘요. 우리 애기들랑 그분들 말도 안 통해요. 하지만 참 잘 어울리고 잘 놀아요. 그럼 뭐겠어요. 제가 말하면 저는 그렇게 느껴요. 소울메이트구나. 그래서 저희는 입양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친생모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친생모와 입양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왜? 내가 내 새끼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한편으로 안 도와줄 수 있지만 그래도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반듯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만만치가 않죠? 여러 가지 이유로 저를 올감해. 아까 재생산권이 여성의 모든 건강권과 직결되죠. 근데 이게 성적인 것도 있지만 건강권도 직결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신 중단, 그 다음 뭐 이런 출산 이게 아니라 산전에 임신을 한 여성이 어딘가에선가 보호와 케어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비난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아요? 저희는 임신한 순간부터 비난받아요. 몸 관리 어떻게 한 거? 피임 안 했냐? 미혼모 관련 기사 댓글에 뭐라고 붙는 줄 아세요? 지금도? 몸 관리를 어떻게, 몸을 어떻게 몸뚱아리를 돌렸냐? 왜 피임을 안 했냐?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 왜 내 세금으로 너네를 먹여 살려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달려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그럼 저희는 애를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우리 애들은 왜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왜 커뮤니티에서 애들한테 놀지마 소리나 들어야 되고 왜 재해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레이저 되는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단적인 예로 쉬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너무 진중하게 너무 큰 주제들과 얘기하셔서 제가 조금 리얼 토크를 하려고 왔습니다. 자, 한때 인구 센서스 우리나라 인구 총조사에서 미혼모는 에러였습니다. 저희는 에러라고 불러요. 왜? 혼인 기혼 표시하는 곳에 그러니까 기혼 아니고 미혼 선택하잖아요. 그 다음 우리 자녀 있잖아요. 근데 자녀 기입이 안 돼요. 그게 꼭 하드웨어의 그 문제일까요?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미혼모란 그게 없었다는 거지. 외국에서도 그럴까요? 외국은 다 올 싱글맘이야. 그냥 싱글맘. 니네는 왜 오늘도 마더야? 니네는 뭐 결혼하는 애는 불법이야? 막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예, 맞아요. 한국에서는 결혼 안 하고 애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워져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밖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니까 열심히 밖으로 어디 숨겨놔야 되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인구 센서스에서조차 에러가 뜰 만큼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희가 피부로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고 근데 저희 어머니들이 미혼모가 되려고 되나요? 아니거든요. 사회가 만든 거예요. 저희를. 야, 어느 날 봤더니 나보고 미혼모래. 내가 미혼모였어. 정체성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 입양 사상. 100% 미혼모의 자녀들로 온 해외 입양인단은 저희밖에 없어요. 해외 교수님들 연구 사례래요. 그게 입양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연구 사례. 한국이 아주 특수한 사례. 그 다음 베이비박스도 얘기를 할 때, 유엔에서 인권 권고 내려올 때 베이비박스 철거라고 얘기하면서 꼭 얘기해요. 미혼모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라. 그런 권고사항이 계속 내려오는데 그거 신경 쓰나요? 신경 안 쓰시죠? 아무도 안 써요. 지금 여기 법적으로 관련돼서 공부하시니까 저희가 이런 제도권은 이런 건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저 보세요. 임신, 출산, 양육, 그 다음에 양육만 해요? 여성이? 그리고 신체적으로 돌봄만 받나요? 아니죠. 정서적인 돌봄도 필요해요. 산전, 산후, 우울증. 협회 엄마들 중에 거의 90% 이상이 다 우울증 겪고요. 산전, 산후, 우울증 다 겪고요. 산전에 무슨 태교는
일단 생존이 문제예요, 생존.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고, 내 뱃속에 있는 애기 살리려고 고군분투해야 되고, 태어나서도 내 새끼 안 굶어 죽이려고 고군분투해야 되고,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을, 한숨 좀 돌렸어. 그럴 때 갔더니, 너는 미혼모니까 우리 커뮤니티에서 빠져. 그런데 엄마들은 임신과 동시에 커뮤니티에서 제외되기도 해요. 원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그 다음 커뮤니티에서도 단절됩니다. 그럼 섬처럼 다 고립돼요. 그러면 엄마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 것 같아요? 세상에 내 뱃속에 있는 내 새끼하고 나밖에 없구나. 그럴 때 어떤 게 나와요? 본능이 나와요, 본능. 생존 본능. 근데 이 생존 본능을 가지고 지켜오다가 출산할 때도 안전하지 못한 출산을 했을 때는 엄마들은 멘붕 와요, 멘붕. 우리는 맨날 얘기해요, 멘붕. 그리고 극도의 두려움, 스트레스 이런 게 오죠? 그래서 가끔 10대 청소녀들이 출산하고 영아를 유기하거나 그 친구들 애 죽일 생각 없었어요. 애 죽일 생각이었으면 이미 임신 중단을, 생명을 걸고 임신 중단을 했거나 별 방법 썼을 건데, 보통 제가 만나본 10대 청소년들 중에 애는 무조건 애는 낳을 거예요. 키울 거예요. 원조교제를 통해서 임신을 했더라도 그 남자가 너 애 띄어라고 얘기했더라도 거짓말하고 애를 도망가서 낳는 친구들이고, 나는 무조건 키울 거예요. 내가 밤에 갈비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얘를 24시간 우리 집에 맡겨놓고 그렇게라도 키울 거야. 그리고 그 친구들 그러면 도와주세요. 우리가 거주할 집. 이런 거? 아니면 우리가 좀 생활할 수 있는 거? 내가 이거, 밤에 왜 일을 해요? 페이가 높으니까 일을 해요. 24시간 일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오지랖을 또 부리는 게, 그렇게 해서 거주지가 마련되면 또 어디선가 또 미혼모를 또 찾아와. 하고 그 미혼모를 또 자기가, 섭외해서 데리고 있어. 그러면서 전화가 와. 언니, 이 친구, 친구가 있는데 이러이러 지금 20몇 개월 상이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고. 근데 우리나라에 과연 임신한 여성이 어디다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선택지가 되어야 되죠? 어떤 여성의 임신을 축복받고 왜 어떤 여성의 임신을 이렇게 가려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보고 신분 세탁하라고요? 참, 보호출산제 들을 때마다 열받아요. 우리의 임신이 왜 숨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임신한 사실을 왜 숨겨야 되고, 우리는 왜 신분 세탁을 하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 내 새끼와 생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혼모 입장에서 입양은 분명히 생리별이에요. 그리고 입양 숙려제 7일도 저희는 모자란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3, 7일 지나서 금줄 떼잖아요. 최소한 2주는 애를 데리고 있어야지. 그리고 저희도 얘기해요. 그런 입양락 나올 때 분명히 미혼모인, 양육 미혼모인, 그리고 친생모인, 우리의 경험을 있는 먼저 선배들이 그 친구들과 만났을 때 정확한 그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최근에 저도 받았어요. 그 친구 죽어도 입양 보내겠다. 근데 큰애가 있는데 큰애를 위탁까지 맡겨놓고 그건 그 남자 때문이야. 그럼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그 남자와의 관계 단절을 해서 네가 둘째를 보내려는 거냐 뭐냐. 왜 여성이 스스로 자기 몸이나 자기의 모든 거를 갖다 내려놓고 이게 주변 환경적인 걸 휘둘려야 되지? 모성을 보호하기는요, 우리나라에서 언제 모성을 보호했어요? 모성을 보호할 거면 저희들도 모성을 가진, 엄마들이니까, 우리도 엄마잖아요, 미혼모. 엄마가 됐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엄마가 안 됐으면 우리 이런 꼴 안 당해도 되잖아요? 내 캐리어 갖고 살면 되지? 그런 걸로 유혹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자꾸 너 신분 세탁하고 너 출산사직 숨기고 애 보내고 너는 새 인생 살아. 그리고 미혼모가 되면 손가락질 받고 네 새끼도 손가락질 받고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너는 네 아이의 인생을 망친 셈이야? 그리고 네가 뭘 해서 먹고 살아 애를 키우려고? 네 욕심이야. 그러면 임신 중단을 해도 참 함부로 걸려가지고 참 애를 죽였네? 비난받고 평생 가슴에 묻고 애를 낳았더니 또 못 키운다고 키우지 말라고 왜 애 앞길을 막냐고 난리고 임신 지속을 해갖고 뭐 어떻게 남자 부부에 연결되면 왜 남자 앞길 막냐고 왜 남자 발목 잡냐고 뭐라 그러고 나중에 양육비 소송 청구에 들어갔는데 제 아는 저희 아이의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미혼모가 됐고 어떻게 됐는지를 저는 그 스토리를 전부 알거든요. 그쪽 남자 집에서 8개월 때 이 친구의 결혼을 반대해가지고 결혼을 반대해서 이 8개월 때 얘가 한강물에 투신하려고 했던 친구인데 그쪽 남자 집에서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고 8개월이었어요. 임신 사실 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 재혼했어요. 애 둘을 낳았어.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도저히 안 보려다가 나중에 그래도 양육비는 누구 거예요?
법적인 권리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영입비는 우리 거 아니에요. 미혼모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입비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뭐라고 생각해요? 저 여자 애를 누가 숨겨놓고 애 이제 나타나서 팔짱을 치려고 드네. 이런 식이거든요. 왜요? 아이의 권리잖아요. 아이. 그 아이의 기본권이잖아요. 내 새끼 거라고요. 그건 나도 손댈 수 없는 돈이 어떻게 보면 내 새끼에 걸린 거지 내가 팔짱을 치려는 돈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꼴량한 그 입양소송 그 멘탈 다 털리는 1년 넘게 그 고통 속에서 하면서 가정파괴범이래요. 그 여자한테. 우리 친구한테. 왜 가정파괴범이에요? 그 남자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기 결혼한 거잖아요. 8개월이었으면 임신사실 다 알았고 애 출산한 거 다 알았는데 그리고 조용할 때 이제 나타나서 왜 남의 가정 깨려고 하네요. 이런 망발이 어딨어요. 누가 억울해요. 근데 우리 보고 또 손가락질해.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비난받는다. 그런데 지금 재생산과를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여성의 재생산권 문제인 거야. 그게 해결이 되고 국가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정을 하고 보호를 하고 그거를 국가에서 적극 나서면 솔직히 이 얘기는 하기 싫지만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주장하거든요. 미혼모가 애를 잘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면 누가 애를 안 낳겠니?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잘 사는데 두 사람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겠니? 둘셋을 낳겠다 야. 어디다 그 많은 예산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왜 여전히 지워져요? 여전히 아이들이 등록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는 보호출산제 반대하고요. 베이비박스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출생통보제 그거 보편적 출생등록제 하라고. 모든 애들은 출생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미혼모 협회 관점이고 미혼모들의 대다수 의견이에요. 오늘 주제는 그 세 가지하고 재생산권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열을 냈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열을 내신다기보다 너무 많은 얘기들이 집약돼 있어서 아마 들으시는 분도 여러 가지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는 뭐 별다른 메모는 아직 안 올라왔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지금 참여자, 수강자분들 중에서 뭐 질문도 좋고요. 좀 코멘트도 좋은데 다만 또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좀 간결하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우리 뭐 토론자 또 발표자 또 이렇게 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이제 청중들에게 토론 문을 열도록 하겠으니 편안하게 좀 발언을 해주세요. 네. 신생의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불법한 환경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입양을 하게 되고 입양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원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이제 자라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지금 말씀인데, 이 원가정과 같은 환경이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 예를 들면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이런 원가정과 같은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서요. 그런 상태가 어떤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성장하도록 좋지 않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남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헌법을 전공했고요. 네, 김상진입니다. 원가정 보호 지원에 관련되어져서 원칙적으로는 원가정 보호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이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방법을 우리가 특별법을 함정해서 이게 원칙적인 방안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려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신원을 감춘 자로 뭐 정의 기준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 저는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다만 원가정 보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어서 하되 그 법안에 여기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출생신고 조항, 결국 보편적 출생신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일어나의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방법으로서 지금 이 규정에 의료기관이 통보하고 상담기관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이 부분도 기존에 예전에 의료기관이 반대 그 입장이고 해서 이제 상담기관한테 통보하고 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아이들 그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이 조항에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입양 전에 이제 원가정 보호가 우선이 되도록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아동 보호의 기본 원칙인데요. 질문해 주신 게 그럼 그 원가정 보호라는 게 또 가정 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 보호라는 게 뭐 어떤 의미이냐라는 취지로 이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동이 태어난 그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떤 가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이 이제 더 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학대가 심각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해체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시설 보호나 해외 입양은 최후에 고려돼야 된다는 거고 가족과 유사한 형태의 보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탁가정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는 거고 위탁가정에서도 보호를 하면서 계속 이 원가정이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느냐 지원을 통해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가는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탐색하고 검토해야 되는 이슈로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가정은 그게 영구적인 보호 형태는 아니고 임시적인 보호의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라든지 건강이 너무 악화됐다라고 하면 건강이 회복될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회복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방법들을 이제 검토를 하라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면 이제 시설 보호나 해외 입양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이제 상황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순위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거 거의 코멘트 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너무 충분히 상황을 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까지 언급을 해 주셔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보호출산제나 이런 논의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 사실 큰 문제인 것 같고 왜냐하면 근데 사람들은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이게 또 굉장히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감대를 이제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해외 입양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 보호에서 최후순위로 돼야 되는 게 선순위로 1순위로 확 제도가 그냥 자리가 잡아버린 거잖아요. 사실 해외 입양은 최후에 보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헤이그 협약에서 말하는 원칙이고 한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동을 부모도 없고 아니면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힘드니까 국가가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보내자 해서 해외 입양을 보냈는데 문제는 그게 아주 오랫동안 되게 중요한 아동보호 체계로 공고하게 자리가 잡혀버렸고 이게 어떤 공적인 아동보호 체계하고 연결도 안 되고 그리고 이미 민간 입양기관이 그걸 우린 너무 좋은 일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왜 갑자기 우리를 못하게 하면서 그 반발도 심하고 하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왜곡된 아동보호 체계를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는 돈 안 들이고 코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다 잘한다 막 하고 언론에서도 좋은 사례들 나오고 하니까 그냥 그걸 방치해온 거고 이게 이제 예외가 원칙이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사실 보호출산제나 이런 데 논의를 할 때에도 저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하나 일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를 마치 다 이 보호출산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제도가 들어와 버리면
오히려 더 이제 역효은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더 이런 거를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제도 설계가 더 돼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회는 또 방기하게 되고 이런 문제, 그래서 원칙과 좀 예외의 문제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보호출산제 논의는 반드시 그 선행 과제로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함께 논의돼야 되는 것도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보호출산제는 저희 어머님들도 다 찬성을 하는 문제인데 저희 어머님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출생신고의 어려움이에요. 출생신고는 해야 된다는 건 다 인지하고 있는데 출생신고를 한 달 안에 혹 한 개는 혹서기 때 엄마가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병원 아니고 자택출산한 게 출생증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뭐 출생신고를 안 했을 때 그게 한 달이란 기한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출생신고 해야 될 때 그 주민센터나 이런 출생신고 담당자로부터 듣는 인격적인 모독 왜 아빠 이름을 안 쓰냐 왜 아빠는 없냐 이런 아직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 병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아까 말씀한 정말 예외 원칙이 기본이 아직 잘 완성이 안 되고 저희는 기본을 얘기하고 있는데 또 엉뚱한 그런 정말 예의적인 것들을 확대 해석하셔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보호출산제 쪽에서 저희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으러 오신 적이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미혼모들의 의견을 들으셨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저희 협회 저희 근처에 있는 분들 미혼모들한테 직접 의견을 들으시러 오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 그 저희는 뭔지 그리고 절대 우리를 원가정 아까 회복 원가정을 지켜달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냥 당연한 엄마로서 임신 그리고 우리 뭐 임신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출산한 거 인정해주고 우리 내 새끼와 나를 다양한 가족군 안에서 인정해달라는 거고 우리는 그냥 가족이라고 애 키우는 엄마라고 똑같다고 얘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 그 위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중에 세금 내면 되잖아요. 저희도 일하면 세금 내잖아요. 저희를 찾고 가리고 저희를 일어날 수 없게 만들고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빠지고 우리가 인간적인 존엄이나 자존까지 이렇게 바닥을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쌈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새끼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한 정말 맞아요. 원칙. 기본과 원칙을 다 하고 국가의 책무를 다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성만이 가진다는 거 그 재생산권은 정말 중요하죠. 이게 가족의 기본 아닌가요? 그렇게 중요시하는 근데 꼭 특정 생명, 특정 선택된 그리고 선택적으로 인정되는 그게 무슨 우리가 아직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한 어느 쪽 단적인 얘기면은 저희가 지금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족, 2인 가족 기준인데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1인 플러스 2인까지는 안 해줘도 우리는 1 플러스 1.5 정도는 해줘야 된다. 왜냐면 혼자 벌고 혼자 키우니까. 육아휴직도 뭐 1 플러스 1.5 정도 인정을 해달라. 이런 거는 우리가 그만큼 애를 열심히 키우고 싶고 일하고 싶고 내가 사회 구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데 왜 자꾸 저희 의지를 깎고 저희를 자꾸 밀어내는지 그걸 이해할 수 없다 이 얘기죠. 원칙, 기본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 이 얘기죠. 저는 이제 이 보호출산제라는 지금 법안과 그 개념에서 이제 임신을 하였는데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는 자라는 이 개념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자기 그 법적인 남성 파트너가 없는 또 없을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출생의 신원을 감추어야 한다는 규범적 내용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형법상에도 혼인빙자 간음죄가 지금 현재 위헌 상태가 돼서 이제 형법제에서 이미 삭제된 죄잖아요. 혼인을 남성이 빙자해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가정하는 제도는 뭐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다라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선언이 있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마치 같은 구조로 이제는 여성은 미혼일 경우, 비혼일 경우는 신원을 감추어야 한다라는 기본적 내용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요. 아까 그 가정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정말 이 가정과 가족, 무엇을 보고 가정과 가족이라고 하는가라는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시
논의해야 될 것만이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좀 또 질문자가 지금 안 계신다면 저는 사실은 지금 이 미혼모 지금 공동체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기고 또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게 굉장히 반가운데요. 실제로 어떻게 지금 생존이 되고 있는지 아까 그 지원액으로는 참 자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일단은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미혼모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직장을 가질 수 있게 사회생활 할 수 있게 수입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지원책인데 아이를 보면서 그걸 한다는 일이 거의 정말 불가능에 많이 가까워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조합이나 그런 자립 공동체 같은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또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교수님 질문하고 더 보태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 이외에 제도적으로 가장 이 미혼모, 그러니까 미혼 가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혼모 협회라기보다 미혼모 가족 협회라고 저희 초대 대표님께서 이제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한국 미혼모 가족 협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과 아동에 관련된 모든 문제의 총합입니다. 재생산권, 여성의 재생산권의 총합이기도 하고요.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과 아동 문제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한부모 기본법에 저희는 속해 있고요. 미혼모는 한부모에 속합니다. 그런데 일반 한부모들과 조금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고립도가 좀 커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어머님들이 거의 그 미혼모 가정인 걸 드러내지 못하고 미혼모 가정인 걸 그걸 드러냈을 경우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아까 사회적 커뮤니티에서 따돌림 받거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 아까 아동과 여성에 대한 모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여성들이 안고 있는 고용노동 문제, 무슨 양성평등 문제, 그러니까 성격차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맞벌이 부부들이 갖거나 그러니까 고용노동 문제도 사실 여성 노동권이네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 아동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돌봄 문제가 심각해요. 가장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남을 수밖에 없는 거는 아이 돌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저녁에 저희 아이가 위험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즘 아동 학대가 강화되면서 가끔 미혼모나 한부모 엄마들의 아이들이 아동 학대는 아동 방임으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저희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성이 고용노동 시장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 성격차, 임금격차도 물론이고 돌봄이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기준 중위소득을 그 미혼모나 이 가정, 한부모 여성들의 가정에 조금 차등을 두고 뭔가 특수한 맞춤형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달라는 것과 그 다음 돌봄 역시 저희의 긴급 돌봄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저희를 위해서 지원을 해달라 이거. 그리고 정부가 저희가 아까 여성과 아동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해결 안 되는 건 보건복지부나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건 태스크포스 팀. 한부모 그러니까 미혼모 여성, 한부모 여성 이런 한부모 가족들을 위한 어떤 통합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미혼모 같은 경우는 아까 딱 위기 임신 여성부터 시작되잖아요. 임신과 동시에, 그러니까 재생산권도 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가임기 여성부터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모든 그 총체적인 관리, 독일에 있는 엄청 부러운 데가 있잖아요. 파밀리아라고.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여성의 모든 그 재생산권을 안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해 준 거. 저희는 미혼모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벌이 여성도 또 비슷한 경우잖아요. 솔직한 경우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재생산권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더 목소리 크게 제기를 하고 왜냐하면 저희한테 조금 더 그 여파가 크게 와요. 코로나 여파가 저희한테 조금 더 세게 오듯이. 왜냐하면 이건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이잖아요. 저희는 아동과 여성이라는 그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으로 이루어진 집단이고 가장 많은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모순 덩어리, 그 사각지대 이런 모든 문제점을 다 총체적으로 안고 있는 그룹이어서 한 가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사실은. 하지만 저희가 민간단체로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국가의 지원, 단체를 꾸리는데 국가 지원 없습니다. 한 푼도 없는데 지원 받으시는 자는 한 푼도 없어요.
100% 후원금으로 운영되지만 저희는 당사자 단체이기 때문에 대표인 저부터 사무장부터 당사자 단체이기 때문에 100% 후원금을 모두 미혼모 우리 내 회원들과 내 새끼들과 나누거든요. 투명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죠. 그런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울부터 제주까지 그 넓은 스펙트럼 안에 있는 그 2,500명의 회원들, 그 회원은 계속 늘어나고 회원이 늘어나는 걸 저희는 결코 반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기상에 있는 가정이 많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커버할 수도 없고, 사실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을 우리 민간이 이렇게 해내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계속 저희에게 어떠한 지원도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어떤 압력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힘들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 단체를 만들 때 저희 목적은 저희의 그 권익 향상과 이식 개선,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건 저희 같은 협회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죠. 국가의 모든 체계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한다면 저희 같은 단체는 사실 없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지 이 나라가 그 모든 여성들이 행복한 사회가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응원과 지지를 갖고 일단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를 자꾸 배제하는 그룹에서는 저희를 계속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그분들한테 이득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가 이익적인 차원에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재생산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이유를 잘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저명한 학자도 여성은 아기를 낳는다는 그 지고하고 또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적인 일을 함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취약해진다, vulnerable해진다. 그런데 어떤 합리적인 여성이 더 아이를 낳겠는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vulnerable해지는 이유는 자연이 아니라 바로 사회와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권한 강화를 위해서 이 종합적인 좀 권리의 셋이라고 하는 재생산권을 무슨 신앙처럼 받든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채워갈 때 여성과 시민들이 좀 인파워가 되는 주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좀 새로운 영역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네,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지금 제도가 오히려 마련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한 그 보호출산제 혹은 베이비박스 제도의 오히려 보편화, 칭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담론 또 새로운 생각들 좀 많이 형성하고 곳곳에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 선생님 또 대단히 감사합니다.